안녕하십니까. 농업이 2평 손경현농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자문사에서 많이들 문의 주시는 직원 징계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과 그리고 실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같은 경우에 이제 견책이랑 또는 이제 감봉과 같은 경징계에서부터 정직 또는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까지 많은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그 징계를 하고자 하는 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그 사유에 정해서 이 징계가 양형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런 징계 양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징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징계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징계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라든지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징계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징계건을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사용자의 징계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라서 이를 유추 해석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영권에 기인한 당연한 권리라고 인정하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권은 기업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기업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재하는 사용자의 그 일반적인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판례에서도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을지라도 기업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징계건을 가진다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건은 근거 조항은 없지만 경영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징계건에도 경영상 권리지만 일반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이 한계는 저희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 특히 부당징계 구제 신청에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때 징계 사유와 절차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지를 하나씩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사례가 진행됐을 때도 이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절차가 정당한지, 마지막으로 이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더라도 양형이 적당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보시면 징계 사유 같은 경우에는 우선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에 맺고 있는 징계 사유, 그리고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 사유여야 하고, 만약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유와 같이 일반적인 사유라고 하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그 정비된 협약이나 규칙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갑자기 하게 되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징계, 정직이라든지 해고 사건 같은 경우에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다. 이러면 정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사건상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징계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20개, 30개를 가지더라도 그 이상을 벗어나는 징계 사유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런 그 정비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서 포함시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열되지 않은 것 사유라고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를 포함해서 징계 사유를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타 조항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기업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기본적인 제한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질서 유지와 무관한 개인 사적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생활 습관 아니면 개인 종교와 같이 기업 질서 유지에 필요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 관련된 법 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기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적 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 규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이 정당한 이유는 판례라든지 기존 사례들로 많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정당한 이유란 이제 합리적 이유를 봤을 때 더 이상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 신뢰가 깨어진 상태까지 이런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해고 사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보시면 취업규칙 제정 시 필수적으로 기재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4호에 보시면 퇴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12호에 보시면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이 되는 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정비하셔야 되고, 그 취업규칙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즉 징계에 관한 사항에도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징계 사유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징계를 할 때는 어떤 위원을 구성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징계 절차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셔야 되고, 만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다 하면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징계를 할 때는 어떠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지를 개별적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조에는 추가적으로 간급의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급이라고 하면 이제 급여를 감소시킨다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감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감봉을 할 때 얼마까지 감봉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법적 기준을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감봉의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겠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건 이제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감봉을 하신다면 이 법적 내에서만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징계가 위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조에 보시면 그 감봉을 하실 때 1회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그래서 일당이 10만 원을 가정했을 때는 5만 원밖에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총액이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가 월급이 되는 거고요. 임금 총액이 300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10분의 1이 30만 원을 초과해서는 감봉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가정했을 때는 30만 원, 그리고 일당으로 했을 때는 일당 10만 원 가정했을 때는 5만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감봉의 기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제도인데요. 징계가 중한 경우에는 징계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징계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징계성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냐라는 실무에서 이제 감독 일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판례나 대법원 판례와 그리고 행정예성에서는 징계 해고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징계성 해고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성 해고도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26조에서도 예외상으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서 서면 통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징계 의결 통지서를 이 해고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적 쟁점이 생기지만, 일반적으로 그 징계 의결 통지서의 일자와 그리고 사유 그리고 기간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면 이 또한 서면 통지로 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6조에서 해고 예고를 예외상으로 두고 있는 즉시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이 가져온 경우, 그리고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와 같이 몇 가지 경우의 현장에서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해고라고 할지라도 해고 예고는 하셔야 되지만 만약 이 각 호에 해당돼서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 달간의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징계 사유 그리고 징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정당한 징계를 위한 요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 사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해당해야지만 사유가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생활 또는 개인적인 종교 아니면 개인 취미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유를 갑자기 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위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만약에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 부분을 잘 이행을 하고 계신데 놓치고 계신 부분 가끔 사례가 되는 것들이 노조와의 협의 또는 노조와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조원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또는 일반 노조 간부 같은 노조위원장 또는 노조 간부와 같은 간부급 인사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동의를 정하고 있다면 그 동의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조가 없는 일반 사업장에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 징계 절차에 대해서 그 공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 구성을 내부로만 한정짓지 않고 외부위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내 외부위원을 비율을 잘 지켰는지 또는 그 내외부뿐만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을 지켜서 징계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했는지 등등이 문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명기의 부여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지를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하기로 했을 때 이 일주일을 잘 지켰는지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원칙상 민법상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날은 별도로 하루를 빼고 이전 7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징계일을 포함을 해서 일주일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지만 미스가 났을 때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징계를 다 했지만 징계가 위법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 절차도 분명히 이의제기 절차라든지 절차를 반드시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이런 징계를 했을 때 근로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취업규칙상 있는 절차들을 안내를 하고 반드시 부여를 하셔야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명기에 부여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시고 이 부분을 회의록이라든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이 남기셔가지고 객관적으로 소명기회를 다 부여했고 이러이러한 대화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입증이 됐다라고 절차를 남겨두시는 것이 나중에 정당한 징계 사유를 다툴 때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양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다툼은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사유와 절차는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양형은 이제 상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목적을 징계를 하게 된 회사의 목적과 그리고 징계로 인해서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이게 과한지 아니면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징계 양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많은 판례와 그리고 행정에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참조해서 시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질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러이러한 사유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업체고 이러한 사유인데 감봉이 적당하냐 또는 정직을 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사유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희도 대부분 판례라든지 기존의 사례들을 참조해서 많이 자문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징계 사유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획서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사유인지를 검토하셔야 된다. 그리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셔야 되고, 특히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통제하는 부분, 그리고 결과 통지 시 이의제기 절차는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 그리고 징계 양형 부분에서 징계 목적을 위한 회사 측 사유와 그리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에서 과도한 징계는 아닌지도 검토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공공기관이나 또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와 그리고 고의가 실 부분들을 이 비위의 종류에 따라서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태만 같은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면 해임에서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이런 식으로 미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상 꼼꼼히 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징계 양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하시고, 일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 준해서 양형을 정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따질 때, 사유와 징계 양형을 따질 때 객관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많이 일어나는 사례를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출금 및 근태 불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서부터 대규모 사업장까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지각이라든지 조퇴 또는 결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기업 질서 문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징계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이제 결근, 지각, 조퇴의 문제로 해고까지 이루어진다. 또는 징계 해고로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좀 가하지 않냐. 그래서 중징계로 이루어졌을 때는 징계 양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결근, 지각, 조퇴가 몇 번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결근을 했을 때 그 사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합리적 사유인지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비합리적인 사유인지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심할서라든지 반성문과 같은 어떤 견책성 징계를 통해서 개선 기회를 몇 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정이 없어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각 등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도 고려를 하셔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문의 주시는 게 경력 사칭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력 사칭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이력서, 면접 시에 대한 직장 경력, 그리고 면허나 자격, 그리고 학위, 학사냐, 석사냐, 박사냐 등등의 허위 기재와 같은 경우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시면 박사 학위자를 반드시 뽑아야 되는 채용 공고고 그런 자리인데, 그런 포지션에 학위를 허위 기재한 경우는 당연히 중대한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대학교를 잘못 기재했거나 아니면 학위 등을 잘못 기재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학위 등에 대한 허위 기재라고 하더라도 징계 양형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향을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 이런 일부 사칭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중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 양형에 있어서 정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령 및 배임 문제인데요. 최근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여러 이제 은행 같은 금융권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이 횡령 및 배임 문제를 매우 크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해서 형법상 이제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기간이나 횟수가 많고 또는 금융업 등에 속하여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업 질서 문란까지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중징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직 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제 집에서 별도로 유튜버라든지 이런 스트리밍 업무를 하신다든지 또는 퇴근 이후에 배달 업무를 하신다든지 등등과 같이 투잡 업무를 하실 때는 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겸직도 근로시간 중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겸직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근로시간 외,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생활 존중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셔가지고 징계를 하더라도 경징계로 하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만약에 이제 퇴근 이후에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 업무로 인해서 뭐 체력이나 또라든지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전날의 일을 투잡을 해서 그 회사에 오셔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라고 하면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처벌 사건인데요. 이 건도 신호 위반과 같은 단순한 가태료 사안을 가지고 중징계하는 것은 징계 양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사고라든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과 같이 비위가 큰 경우,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음주운전 사건, 신호 위반이나 이런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음주 라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보도로 인해서 회사에 끼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고의 형태와 정도, 그리고 뭐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반성의 자세,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 평판까지도 고려를 해서 징계 양형을 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가태료를 확정되지 않고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항소를 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 징계 사유로 할 것인지,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절차가 진행됐을 때도 징계 사유로 삼을 건지에 대해서는 각자 사업장에서 정한 규칙에 따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징계하실 때 징계 사유와 절차와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 유의하실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사유